플랜 B 그런 건 없다. 다른 선택지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진짜 추진력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원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요. 꼭 어디에선가 발목 붙잡는 것들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나? 혹시 또 망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마치 앞으로 나아가려는 걸 알고 막기라도 하는 듯 타이밍 좋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루고 싶은 꿈은 큰데 지금 현실이 막 불안하고 매일같이 내일을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든다면요. 오늘 내용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롭 다이얼의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무서워서 시작을 잘 못하겠어요. 실패할까봐 두렵잖아요. 하지만 그건 진짜 공포가 아니라 학습된 감정, 환경이 만들어낸 가짜 공포일 뿐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진짜 공포는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추락에 대한 공포, 다른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공포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뇌 회로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낭떠러지 앞에 서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을 움찔하며 반응한다. 1960년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리너 깁슨과 리차드 워크는 이 두려움의 본능을 증명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시각 벼랑이라는 실험을 설계했는데 실험의 내용은 간단했다. 바닥 절반을 투명한 유리판으로 덮고 그 밑에는 마치 낭떠러지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후 생후 6개월에서 14개월 사이의 아기들을 그 유리판 위로 유도했다. 이때 아기들의 엄마는 반대편에서 손짓하며 부른다. 아기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반대편에 있는 엄마를 향해 유리판 위를 지나갔을까? 대부분의 아기들이 그 유리판 위를 기억하지 못했다. 분명히 안전한 유리판임에도 그 아래가 깊은 벼랑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아기들의 본능을 자극했고 행동을 멈추게 만든 것이다. 또 큰 소리에 깜짝 놀라며 몸이 움츠러드는 반응도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 중 하나다. 어느 문화권에서 태어났든 어느 환경에서 자라든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추락과 큰 소리를 경고음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추락과 큰 소리를 제외한 모든 공포는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이다. 한번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당신은 부모의 두려움을 보고 자랐다. 친구의 불안을 따라 배웠고 사회가 반복해서 말하는 위험을 학습하고 마음에 새겨 넣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남에게 지적당할 행동은 절대 하지 마 라는 말을 반복했다면 당신은 비판에 대한 공포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객들과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해온 나는 사람들이 도전 앞에서 머뭇거릴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이 5가지 공포 중 하나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도 아마 이 공포들과 마주한 적이 있을 것이다. 1. 실패에 대한 공포. 2. 거절에 대한 공포. 3. 비판에 대한 공포. 4. 변화에 대한 공포. 5. 성공 자체에 대한 공포. 그렇다. 사람들은 심지어 성공마저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 성공 이후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타인의 시선이 바뀌고 기존의 관계가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공포의 뿌리는 결국 하나의 생각으로 귀결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삶의 흐름을 멈춰 세운다. 그렇다면 이런 공포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그 출발점은 바로 뇌 안에 있는 생존 경보 시스템 편도체다. 200만 년 전 인간이 맹수에게 쫓기던 시절 이 편도체는 생존을 위한 경보 장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위험을 빠르게 감지해서 도망치게 만드는 마치 최전방의 감시병 같은 역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고 맹수보다는 마감 기한이 더 무섭고 낭떠러지보다 엘리베이터가 더 익숙하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바뀌었지만 뇌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화창한 날 오후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당신이 느닷없이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건 당장 할 일이 없던 편도체가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위험일 가능성이 높다. 존재하지도 않는 공포를 실제로 다가오는 위협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불안이라는 이름의 사이렌을 울린 것이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공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원초적 공포. 이건 생존과 직결되는 죽음이나 신체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깊은 숲속에서 캠핑을 하던 당신이 한밤중에 혼자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혹시 맹수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공포가 밀려올 수 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진짜 경고다. 다음은 지적 공포. 이건 앞서 말했던 실패, 거절, 성공, 사기, 버림받음과 같은 모든 현대인의 공포가 여기에 해당한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뇌가 이 둘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 위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느끼는 불안이 뇌에게는 똑같이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도 마치 맹수 앞에 선 것처럼 얼어붙고 만다. 심장은 뛰고 손에는 땀이 나고 마음은 도망치고 싶어진다. 과거에는 공포가 생존의 도구였지만 지금은 당신의 행동을 가로막고 삶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사업이 망할까봐,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돈을 잃을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안과 공포를 미리 끌어당겨서 현재를 포기하게 만든다.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이 지금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병 바깥의 라벨을 읽을 수 있을까? 읽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의 상태다. 자기 머릿속에 갇혀 있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왜 두려운지, 왜 행동하지 못하는지, 왜 자꾸 움츠러드는지 도무지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가끔은 자기 자신을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치 타인처럼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묻는 것이다. 이 사람 지금 왜 멈춰있지?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비로소 당신이 느끼는 공포가 진짜 생존의 경고인지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허상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포가 너무 생생하다는 것이다. 가짜인데도 막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편도체가 만들어낸 그 유리병 속에 갇혀있는 한 당신은 결코 행동하지 못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그 유리병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우울의 구조다. 자기 의심, 자기 회피, 자기 파괴의 습관, 익숙하고 편한 감정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 어두운 길을 택한다. 그러나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생각은 뇌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 화학 반응은 감정을 만든다. 미래를 상상하면 몸은 지금 그 일을 겪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왜 굳이 실패한 미래를 먼저 떠올리는가? 왜 굳이 비난받는 장면을 상상하는가? 왜 굳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결말을 미리 그리고 있는가? 당신의 뇌는 성공한 미래를 그려도 똑같이 반응한다. 똑같이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똑같이 감정을 만들어낸다. 마치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진 일인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행동을 이끈다. 반대로 생각이 부정적이면 느낌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행동도 멈춘다. 그러나 반복을 통해 그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계속 실천하면 행동이 익숙해지고 공포는 서서히 사라진다. 결국 당신은 그 공포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포가 당신을 멈춰 세웠다면 이제 그 공포를 발판 삼아 뛰어올라야 한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는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잊지 마라. 공포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당신을 흔들어 깨우는 아주 오래된 신호일 뿐이다. 컴퓨터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땐 누구나 예외 없이 레벨 1부터 시작한다. 처음 접하는 세계는 낯설고 조작도 어색하기 때문에 화면 속 캐릭터는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또 적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하고 점프 타이밍은 매번 어긋난다. 겨우 도달한 지점에서 몇 초 만에 또다시 죽고 만다. 하지만 그렇게 수없이 부딪히고 실패하고 죽고 다시 도전하는 걸 반복하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적의 패턴을 읽기 시작하고 손도 조작에 익숙해지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레벨 1의 보스를 쓰러뜨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드디어 해냈다.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 성장은 언제나 이 낯설고 서툰 첫 단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성장의 진짜 본질은 다음 레벨로 나아가는 데 있다. 삶도 똑같다. 도전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당신이 원해서 맞이하든 세상이 던져준 일이든 결국 당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배우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진화해야 한다. 나 역시 이 과정을 내 삶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왔다.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땐 정말 형편없는 창업가였다. 혼자 끙끙대며 결정하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쏟고 결과는 처참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2번, 3번, 4번 다시 시도했고 조금씩 나아졌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사업이라는 게임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구나. 이건 전략과 타이밍의 싸움이구나. 나는 앞선 실패의 경험을 통해 값진 무기와 경험치를 얻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손에 쥐고 전력을 다해 다시 뛰어들었다. 이게 바로 진짜 레벨업의 방식이다.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은 없다. 넘어짐 없이, 흔들림 없이. 정상에 도달하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미끄러지고 누구나 망설이고 누구나 후회하며 조금씩 위로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건 수없이 반복된 실패와 인내의 시간 위에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당신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인스타그램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막 흘려보낸다. 그 캐릭터로 게임을 한다면 어떨까? 재밌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도전도 없고 갈등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게임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게임 속에서 바로 그 지루하고 무기력한 캐릭터를 자신의 아바타로 선택한 채 살아간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김없이 이전과 똑같은 캐릭터로 로그인한다. 편화가 두렵기 때문이다. 도전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움직임이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한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선 욕망이 피어오른다. 레벨업하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재밌게 살고 싶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당신이 선택한 캐릭터는 이미 그 가능성을 포기한 상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그 캐릭터가 익숙하다는 데 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반복해왔다. 나는 원래 게을러요. 나는 좀 소심한 성격이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말하자면 이 모든 말들은 당신 안에 처진 정체성이라는 유리벽을 더욱 두껍게 만드는 주문이다. 당신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포 때문만은 아니다. 더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는 캐릭터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캐릭터는 당신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익숙한 캐릭터를 내려놓고 낯설지만 진취적인 캐릭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버전의 나를 선택하고 그 캐릭터로 삶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뀔 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그냥 제 성격인데요. 사실 성격이라는 단어, 퍼스널리티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다. 여기서 페르소나는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뜻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성격이란 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습, 즉 너무 오래 써서 진짜 얼굴처럼 느껴지는 하나의 가면일 뿐이다. 문제는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써온 나머지 그걸 벗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간다는 데 있다. 철학자인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5분 전의 당신과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가면을 쓸 수 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엄마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다. 나는 다혈질이다. 나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표들이 당신을 보이지 않는 틀 안에 가두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고? 정체성이 당신의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게으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당신을 만들어낸다. 지금의 정체성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와 어긋나 있다면 그 미래는 절대로 당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성공하고 싶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당신의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한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건 새로운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만약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자. 오늘 아침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 1,000억이 입금됐다는 알림이다. 실수로 잘못 입금된 게 아니다. 누군가 당신의 인생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는 동안 돈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주저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부터 해소한다. 바라보기만 했던 고급 주택을 구입하고 한 번도 몰아보지 못한 슈퍼카를 뽑는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며 명품으로 옷장을 채우고 요트 위에서 와인을 들고 SNS에 올릴 인생샷을 남긴다. 처음엔 모든 것이 짜릿하다. 사치도 당당하게 누릴 권리처럼 느껴진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이 내 자존감을 부풀게 하고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을 다 손에 넣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소비가 당신을 더 이상 설레게 하지 못한다. 처음엔 꿈만 같았던 모든 것들이 빠르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질문이 당신 앞에 조용히 찾아온다. 그 다음엔 뭘 할 건데?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머뭇거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따라 삶을 설계해왔기 때문이다. 그 일이 돈이 되는가?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는가? 현실적인 선택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당신의 삶을 통제해왔고 삶의 반경을 지독하게 좁혀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저 멀리 밖에 있는 뭔가 특별한 데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삶의 목표는 당신이 매일같이 지나치는 곳에 있다. 단지 당신이 보지 않았을 뿐이고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내려온 수많은 결정들, 그 갈림길의 순간마다 단 하나의 기준이 당신을 이끌어왔을 것이다. 이게 돈이 되나? 이 질문이 당신의 선택을 재단해왔다. 그 결과 당신은 돈이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을 구분했고 그 경계선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조용히 검열해왔다. 당신의 재능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무게 앞에서 슬그머니 눌려 꺾여버렸고 열정은 생존이라는 논리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좋아하는 일은 늘 시간이 남을 때나 허락되는 일, 소위 취미라는 이름으로 밀려났다. 그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 아침이면 미간을 찡그린 채 눈을 뜨고 출근 후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퇴근 후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선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현실이잖아. 그렇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포기해온 현실의 결과다. 사람들은 현실을 핑계 삼아 진짜 원하는 삶을 미루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 당신이 되고 싶은 존재, 그 모든 것을 향해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가장 정직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만 비로소 당신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진짜 목표를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갈까를 계획할 뿐이다. 누군가는 늘 동기부여만 찾는다. 자기계발책을 읽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불붙는 감정에 취해 그날 하루만큼은 열심히 산다. 하지만 그 불은 금세 꺼진다. 동기부여는 마치 성냥개비 같아서 불은 붙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반면 추진력은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도 같다. 그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꺾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자극이 아닌 내면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추진력은 아이를 찾는 부모와 닮았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부모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찾을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아이를 찾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플랜 B? 그런 건 없다. 다른 선택지?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진짜 추진력이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말했다. 운동을 하고 싶긴 한데 진짜 시간이 없어. 아이들 챙기고 회사 다니고 하루가 바쁘게 흘러가니 운동할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아이들 밥 차리는 걸 잊은 적 있어? 그 친구는 말했다. 그런 일은 없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다. 진짜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시간을 낸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의 밥을 챙기고 아무리 지쳐도 아이와 시간을 보낸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건 운동이 당신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업할 시간이 없다는 건 지금의 안정적인 삶보다 더 큰 꿈이 절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는 건 당신이 일과 관계 사이의 균형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그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다. 당신이 진짜 원한다면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당신 인생에 대한 책임을 조용히 남 탓으로 넘기고 싶은 가장 흔하고 비겁한 변명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변명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당신 인생의 운전석에 옮겨 앉아야 한다. 세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 주길 바라는 삶을 끝내야 한다. 당신이 직접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